진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 또 자질이 없는 거죠. 이 시스템 자체가 보안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개발 토론으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닥의 최윤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곽재성입니다. 교수님께서 요새 일하시면서 뭐 혹시 갑질 같은 거를 당하신 사례가 좀 있으신지? 저는 워낙 많아서. 솔직히 저는 별로 없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제가 가끔 갑이기도 하고 또 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치가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저한테는 다 잘해요. 대부분. 저는 오늘 사실은 많이 좀 듣고 들어보고 또 스스로 저도 반성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원인, 해결 방안 뭐 등등 좀 해설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실제 사례를 한번 잘 들어보는 생생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일단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말 많이 엄청 쏟아져 들어와서 저희가 그중에 사례를 선별하느라 조금 힘들었고 오늘 그 사례들은 저희 막내 작가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유형들의 갑질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많은 사연들을 저희가 카테고리로 나눠 봤는데요. 갑질의 유형을 6가지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주처가 수행자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국에 대한 갑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 계약 구조적인 갑질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에 의한 차별에 의해 발생하는 갑질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갑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리스크, 성인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질. 이렇게 6가지를 오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의 갑질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갑질이 개발 협력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잘은 못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하게 접수가 됐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안 터지고 있었던 거는 우리 개발 협력인들이 정말 많이 참고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형이 재밌네요. 6가지나 이렇게 분류를 할 네. 수 있다니. 혹시 우리 막가님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좀 갑질 당해봤던 게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속해 있는 기관에서 당한 건 아니고요. 네네. 네. 기존에 개발도상국에서 일을 할 때 겪었던 갑질인데 사실 좀 구조적인 그런 갑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으면은 금요일 오후에 요청이 들어오는데 월요일 오전까지 보내야 되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약간 주말에 일을 하라 해라 약간 이런 당연한 듯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거 갑질인가 아닌가. 의도가 나쁜 거는 아까 없다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주말에 좀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했으면 하는 게 이제 표현이 됐을 가능성 그런 것도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 근데 어찌 보면 배려심이 부족한 거죠. 부하 직원이라든가 을의 위치에서 생각을 못하는 배려심이 부족한 것도 이제는 포괄적으로 보면 갑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준비한 주제들이 우선 많으니까 이 주제들을 좀 논의를 하고 향후에 조금 더 자유롭게 논의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 막가가 소개해준 발주처의 수행사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는 저희 코닥의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첫 번째는 왜 너 맘대로 조사를 했느냐 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건이냐면 저희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 지금 선정된 내용이 현장 상황에 맞지 않으니 좀 더 현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꽤나 오랜 기간 다양한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뿌듯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이 통과가 된 다음에 발주가 날 시점에 갑자기 이거를 논의하고 싶다고 그 높으신 분이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왜 내용을 이렇게 바꿨냐라고 우선은 역정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이 PCP랑 이 사업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국에서 받을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망하는 사업이고 너는 조사를 잘못했고 너는 너 맘대로 조사를 해서 이 업체가 마음대로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잘못했으니 이 보고서를 바꿔와라 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한테 갑질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고난도의 이슈군요. 근데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저희도 들은 사항이기는 한데 이거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퇴직하신 분들이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다.
근데 지금 바뀐 사업 내용에 따르면 수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제시했던 사업으로 다시 바꿔와라 라는 요청을 오케이. 그렇다면 원래 PCP 단계에서부터 그 그룹 A라는 그룹의 이익이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쵸. 그 PCP 형태로 지금 다시 네.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내용이 예비조사를 했던 기관과 그 예비조사의 보고서와는 상당히 다르게 변형이 됐다는 걸 알고 다시 원래대로 이제 회복을 시킨 뭐 그쵸. 이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A 그룹은 원래대로 하고 싶어 했고 B 그룹은 현지 조사하고 협력국하고도 이제 협의가 충분히 됐겠죠. 그러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 내용을 바꿔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당시에 발주기관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위 기관에서 네. 승인을 해줬는데 해줬는데 이미 또 갑자기 새로운 분이 오셔서 너 왜 이렇게 조사를 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되게 매우 당황을 했고 사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조사를 했던 이제 파트너 국가 쪽으로도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왜 갑자기 내용을 바꾸려고 그러냐. 다 협의한 사항인데.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너희들이 지금 조사하는 내용으로 사실 PCP를 접수했었다. 근데 지금 PCP로 너네 측에서 바꾸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했었어요. PCP부터도 사실은 작업이 들어갔을 작업이 가능성이 들어갔었던 거였죠. 참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규모도 작아지고 하면서 기존의 사업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좀 더 사업 규모에 맞게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드린 거였는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뭐 어떻게 조작을 한 것 마냥 갑질을 하고 그러한 로직을 베이스로 결국에 사업 내용을 좀 바꾼 그럼 거더라고요.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가라는 사업 요소가 있고 나라는 요소가 있으면 PCP 상에선 가가 크게 있었는데 네. 실제 조사를 해보니 나가 더 그 개발 수요에 맞는 그런 수요도 컴포넌트더라. 그래서 나를 부각을 시켰는데 원래 작업을 했던 팀이 다시 가를 넣고자 하는 욕심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라인에서 네네. 일종의 낙하산으로 갖다 얘기를 꽂았죠. 했다 갈 네. 가능성이 좀 있네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혹시 교수님이 만약에 겪으신다고 하면은 좀 대응을 하실 방법이 아니 할 게 있으실까요? 없죠. 왜냐하면 계약상으로는 우리 모든 일을 다 완수했으니까. 계약 사실은 나중에 불러서 가봤다라는 것도 갈 의무는 없어요. 수행자가. 그거부터 갑질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쵸, 멀리 내려오라고. 네. 게다가 사업 내용까지도 임의로 고쳐라라고 지시했다는 거 월권이죠.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좀 계약서상에 되게 만연한 것 같아요. 이 신의와 성실. 혹시 교수님 신의와 성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신의와 성실이란 건 사실은 합리적인 기준과 보편타당한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일일이 계약서에 쓰지 못한 내용들을 누구나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자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뭐 부탁이 있으면 좀 들어주고 사업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좀 이게 좀 부족했다라고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을 하면 또 넘어가 주고 하는 그런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쿠션이 마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계약서상에 일일이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다 보니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합리성을 이제 구현한 게 이제 신의와 성실이라는 원칙이죠. 근데 그 신의와 성실이 네. 잘못 왜곡돼서 사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요소일 것도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관행화가 된다면 법조계에서는 이런 거를 할 때 관행에 따른다. 신의와 성실의 해석 기준도 결국에 관행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뭐 판례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는 게 이제 정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만 진행하면 될 텐데 이거는 신의와 성실이라는 그 조항을 이용해서 발주처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요구가 좀 과해지는 그러니까 1,000원 드릴 테니까 맥주 2병에 오징어 안주 3개 사오시고 그다음에 300원 거스름 또 너 가지세요 하는 이런 거죠. 그런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데 요청을 더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발주처로는 있을 텐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신의와 성실에 사인을 하셨잖아요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참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발주처는 저희에 대해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가 없는 건지 네,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자꾸 어려운 질문을 자꾸 나한테 하고 그래. 사실 간단해요. 기분이 안 나쁠 상황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신의와 성실이라는 문구가 자꾸 생각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인하셨잖아요 하고 말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 없이 일단
서로 간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진의 폭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냈을 정도의 여러 가지 그 협상 스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적당히 잘 활용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고압적이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되죠. 협력국에 대한 갑질과 관련해서 들어온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근무를 하시던 분이 조사를 수행하던 중 파트너 국가의 장관 등과 미팅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측 담당자가 장관의 말을 끊어먹기는 일쑤고 지속적으로 우리 돈이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할 거다와 같은 언급을 지속하였습니다. 상대편 장관은 결국 차관을 통해 우리 측에 이와 같은 굴욕적인 경험은 처음이며 앞으로 본인은 협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좀 심각한 사안인 게 이 정도 급이면은 사실 좀 심하게 가면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 협력국하고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협력국의 수요 자체가 그게 진성 수요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또 개인의 이익을 쫓고자 하는 수요인지 불분명할 때도 많이 있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수요도 사실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협력국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대개 그게 이제 정무직 그 장차관들이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뭐 구두로도 많이 약속하고 우리 RD에 직접 그런 내용들을 명시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장 경험을 오래 한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애정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수준의 불신도 쌓고 있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쵸. 말씀을 드린다 해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외교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바 뼈를 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해는 가나 자질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식의 얘기가 자칫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기분 나쁘게 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룩할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상황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상황 대처 능력 그 다음에 판단 능력, 언어 구사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어디서든 시키지 않죠. 아무래도 저 최일선에서 네, 행정가들은 하는 분들은 네. 좀 그런 역량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협상 교육 그리고 대화, 태도. 근데 의전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죠. 네,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발협력은 갑과 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파트너라고 얘기하고 협력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는 쪽이고 그쪽은 받는 쪽이라고요. 근데 주는 쪽에서 더 윽박지르고 나가면 이게 더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포용성 이런 거는 다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건 협상도 아니에요. 진짜 무역 협상할 때는요. 미국 사람들하고 무역 협상할 때는 우리 앞에서 협정문 같은 거 있으면 자기들이 찢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진짜 얼마나 큰 모욕감을 주는데요. 사람들이. 그거 다 협상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협상이라는 건 약간 대등한 하지만 국력에는 차이가 있는 이런 거니까 우리는 못 찢죠. 근데 걔네는 찢을 수 있어요. 혹시 이분이 무역 협상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마이머니 한다고요? 마이머니 하는 사람은 아워머니 하는 사람 무역 협상 자리에도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할 정도로 자질이 네. 안 된 사람들 사례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많이 부족하더라.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막가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연은 행정 계약 구조적 갑질에 대한 사연입니다. 국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발주처에 시스템을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관리하기도 하고 공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주처 직원들도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수행자 측에서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사용을 하는데요. 더욱 재밌는 상황은 가끔 발주처 직원이 연락 와서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했다면서 행정 비효율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막가님도 혹시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발주처에 시스템 가입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떠야 되는 그 버튼이 안 뜨더라고요. 떠야 되는 버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가이드 라인에는 있는데 매뉴얼에는 음.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해야 버튼이 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매번 전화를 해서 버튼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비온라인처럼 행동을 하는 전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이 시스템 자체가 보안이기 때문에 그 발주처의 내부 정보는 다 보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정 시스템을 쓴 다음에 보안인 서버에 접속하게 해주는 이제 아주 조금의 루트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도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을 하는 건 맞아요. 공문 같은 거를 그냥 회사 공문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려도 되지만 이 시스템으로 요새는 꼭 접수를 해야 되고 안 할 경우에는 접수가 누락이 되고 저희가 일이 하는 것처럼 처리가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발주처 그 직원 누구도 이 시스템을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해줄 줄 모르고 뭐 다들 그냥 알아서 잘 하시던데 사실 이러면은 저희 입장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시스템을 거의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제 자리에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일단 모든 것의 시작은 투명성 그리고 이 원조 기관들이 많이 맞을 수밖에 없는 감사 돈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원조 기관만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을 해외에 그냥 쓰는 데는 없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코트라에서 어떤 무역 증진 지원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나 늘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성과에 대한 그런 관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다 보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남한테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협력국의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는 설명이 불충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정부에서 특히나 내부적으로 이제 감사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한 번 감사를 나오면 감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 뎁스가 깊어지고 있고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항상 이제 이러이러한 걸 바꿔라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행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개혁이라고 써진 거를 개악이라고 읽죠. 보면 항상 성급하게 시스템을 너무 자주 그리고 확 한꺼번에 이제 바꾸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 한 번 맞은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에 이제 조치를 해야 되니까 조치상 이행해야 되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걸 바꿔서 시스템을 통합해 가지고 여기서 접근 저기서 접근 다 가능하고 요 날짜까지 딱 보고를 했나 안 했나를 정확하게 전산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책임 있는 수행기관이 무조건 그날 12월 11시 59분까지 그걸 업로드 시켜야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주운전 체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주운전 체크를 해서 찍혀버리면 그게 경찰청의 전산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만약에 이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을 체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책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 보고서 모든 조금 늦게 내고 하는 게 뭐 안 되지. 그렇게까지 그럼 안 되지. 계약 위반이죠. 그때까지는 돼야지. 이 또한 모든 진통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제도가 이렇게 엄격하게 바뀌고 그러면 그 이면에는 어떤 관용이라는 게 또 존재해야 돼요. 그쵸. 상황이라는 게 여차저차해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좀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또 포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건 이제 싹 사라지고 그런 폭이 싹 사라지고 더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책임 소재가 이제 다 제일 말단에 있는 수행기관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으면 이런저런 실험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잘 작동하나도 잘 확인해서 이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또한 시간에 쫓기겠죠. 예비조사가 뭐 내는 서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분량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건 거의 처음에는 단편 소설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무슨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됐어요. 장편 대하소설. 네, 장편 대하소설도 아니고 백과사전이 됐어요. 근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어요? 제일 말단에 있는 주니어 PAO들한테 간다고요. 네. 제도를 개혁하고 바꿀 때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것인가, 작동할 것인가, 그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작동할 것인가 충분히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이 바꾸는 거는 별로 안 좋다. 제가 개발 협력을 지금 한 6년 차 정도 하고 있다라고 쳤을 때 진짜 그냥 1년에 한 번씩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개편할 때는
최소한 1, 2년 아니 뭐 1, 2년도 너무 짧고 한 3, 4년 이상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편을 했을 때 생기는 그 악효과들은 좀 모니터링을 해서 좀 맞춰나가는 이제 발걸음을 맞춰주는 행동들이 있어야 이러한 형태의 갑질이 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행정 시스템에 보내는 시간보다 현장에서 우리 협력국 수혜그룹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시뻘건 눈으로 모니터만 쳐다보는 이 상황, 영수증만 붙이는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파트너 국가랑 일하는 것보다 발주처랑 지지고 볶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렇죠? 막가님도 네. 그래요? 이 ODA 사업 참여했을 때 이 공부할 때 배웠던 그 투명성이라는 그 아름다운 가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영수증 붙이기로 변경이 되는지 그거를 많이 느꼈죠. 아, 이게 글 쓰는 그런 뭐 석사나 이런 과정에서는 투명성을 지켜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인데 실제로는 너무 많은 그 막내 주니어들이 영수증 붙이고 엑셀 작업하는 그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죠. 그걸 누군가가 막아줘야 돼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돈 어떻게 썼어? 누군가 국회에서 어느 CEO가 불려 나가서 그런 대답을 요청받았을 때 그거 그렇게 일일이 문제 삼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사실은 포괄적으로 좀 가고 성과 중심으로 결과를 보면 되는 건데 꼭 과정 중심으로 보려다 보니 이게 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저희가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